자, 73페이지 3강 갑시다. 문단 번호부터 써봐야 되겠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5개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총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야. 이 인문지문이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부터 가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 첫 번째 문단에서는 화제나 논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말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나올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근데 첫 번째 문단에서 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앞에 방향이 안 잡혀서 글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이 길면 길수록 내용 좀 복잡하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 자, 가볼게.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한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되었다. 그 당시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권선징악의 주제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정치적 변천까지도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하지만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뒤에 있는 내용이 훨씬 중요한 거야. 그러나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뭐겠냐? 하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중요하겠지? 중심은 어디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되면 이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건 고대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인식인 거야. 이렇게만 하면 돼. 고대 중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인식. 그러한이라는 말은 여기는 전체야.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하늘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수정됐는지가 요 다음에 나오는 거라는 거지. 자, 가볼게. 순자 나오죠? 순자에 대한 하늘의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매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규정할 수 있다. 하늘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된 건, 바로 계기가 된 건 순자라는 거야. 그럼 순자는 어떻게 하늘을 봤는지 볼까?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보았다.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와 달, 사계절, 추위와 더위, 바람 등의 모든 자연현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부자로 만들 수도 없으며 기륭화복을 줄 수도 없다. 사람들이 치세와 난세를, 치세 잘 다스려지는 세상, 난세는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이겠죠.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일일 뿐이다. 치세든 난세든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과 무관하다. 사람이 받게 되는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불변의 질서를 갖고 있는 하늘에 있진 않다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이제 순자의 하늘에 대한 인식이겠죠. 따로 중심은 어디다 할 수 있겠냐? 뭐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는데 선생님 여기 할 것 같아.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보았다. 이렇게. 여기 이제 순자에 대한 내용이고 앞의 내용과 연관된 거니까 여기 해줘도 여기까지도 포함시켜도 될 것 같아요. 순자의 인식이 전환을 이뤘어요. 그래서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만 본 거야. 다음 가볼게. 계속 순자의 내용이 이어질 것 같죠?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 인간의 길과 다르다. 천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다.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모두 제 나름의 길이 있다. 사계절은 말없이 주기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물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고 괴이한 별이 언뜻 출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항상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 무슨 기륭을 예시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즉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하늘과 관련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이 바로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본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순자 여기는 이제 하늘의 운행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구지천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불구지천의 뜻이니까 그래서 다음도 해줍시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이지? 그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야. 그게 불구지천이라는 건데 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잖아.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문을 한번 보는 것도 좋아. 한문이 어려운 한문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구할 구자거든요. 구할 필요가 없다요. 뭐를? 하늘의 천지, 뜻, 하늘의 뜻을 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게 그 내용이잖아.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이게 불구지천. 하늘은 뜻이 없기 때문에. 다음 네 번째 문단 갑시다.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한 것이다 라고 했고 여기서 보면 사유라고 나와있죠. 사유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깊은 생각 이렇게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늘의 의지를 알려고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즉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게 마지막 문제의 중심장 같죠? 그죠?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종교적 사유에 대한 비판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종교적 사유의 접근, 비판 이 말이랑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기도 하면서 기도나 하는 것 이게 종교적 사유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뭘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선생님은 왠지 위에 거 해주고 싶네. 오늘은 이렇게 위에 요게 그래서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는 것. 즉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에서 그 뜻을 구하고 기도나 하고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겨내를 노력해라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문단.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다. 특히 인간사회의 정치야말로 순자가 중점을 둔 문제였다. 순자는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은 혈기나 욕구를 지닌 존재가 아니다. 그저 만물을 생성해내는 자연일 뿐이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는 이제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는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선생님이 여기다 해줄까 좋을 것 같아.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순자는 그래서 하늘보다는 어디에? 정치에도 관심을 쏟았다. 이렇게 된 거야. 자, 이렇게 보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항상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첫 번째 문단, 고대 중국에 대한 하늘에 대한 인식.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지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의해서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수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는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매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규정될 수 있어요. 즉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봤습니다.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순자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그것이 순자가 말하는 불구지천. 하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게 불구지천이죠. 순자가 말한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현상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알아내겠다고 덤비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한 거야. 즉 기도나 하는 것 이거 비판한 거지. 그래서 순자의 관심은 하늘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 사람에게 특히 정치에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나온 존재이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는 의지는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순자의 철학은 뭐 순자 하늘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죠. 불구지천 이거 하나로 끝나죠. 하늘이 천재지변을 내린다고 해서 거기는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인간의 길과 하늘의 길은 다르다. 하늘은 단지 자연현상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문제 가봅시다. 자, 논지전개 방식이지. 이 논지전개 방식에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건 뭘 알아야 되냐? 논지를 알아야 돼. 논지. 논지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이게 논지란 말이야. 그러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펼쳐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땐 선택지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적절한 것이잖아. 일단 논지가 뭔지 찾아봐야 돼. 여기는 하늘에 대한 인식에 누구의 하늘에 대한 인식이니? 순자에 대한 하늘에 대한 인식이지? 그래. 고대 중국인들의 하늘에 대한 인식이 순자에 대해 들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자, 그러고 나서 다양한 보는 거죠. 몇 번일까요? 여기서 특정 대상이 뭐니?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심 대상이잖아. 이건 무엇에 대한 인식? 하늘에 대한 인식이지. 하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하고 있다. 다음 몇 번? 1번. 여기서 특정 대상, 하늘에 대한 새로운 관점, 누구의 관점? 순자의 관점을 제시하고 그 관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 하늘에 대한 인식, 어떻게 바뀌었는지, 순자에 대한 인식이죠. 답은 1번. 이건 되게 쉽게 한 번에 찾아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논지전개 방식은 먼저 논지를 생각해보고 그 논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는 거지.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 A에 드러나는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들의 인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일단 얘는 A가 나와 있잖아. 부분이잖아. 부분.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니네는 본문 띄워놓고 선생님 여기 봅시다. 본문 띄워놓고 보세요.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자, 맞습니까? 자신의 의지를 심어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곧 하늘이야. 맞죠? 오케이. 인간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과 무관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얘는 틀렸죠? 이건 누구의 인식이니? 순자의 인식이죠? 네, 답은 2번이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신비한 존재고요. 인간의 기능화복을 결정짓는 주체로 인식했습니다. 답은 2번. 이건 누구 거냐면 순자 거죠. 다음. 자, 불구지천. 이것도 마찬가지야. 불구지천 그러면 불구지천만 보고 이거 넘어오지 말고 불구지천 앞에 가서 봐야 돼. 불구지천에서 말하는 내용은 뭐라고? 하늘의 의지를 알아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하늘이 천재지변을 냈다고 해서 저기에 담긴 하늘의 뜻이 무엇이지? 찾지만 하늘은 어차피 뭘 없어? 뜻이 없어. 하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달라. 이거야. 앞에서 그걸 생각해보고 가져와야 되겠지. 재앙에 닥쳤을 때 하늘의 기대기보다 인간들의 의지를 중시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이게 중심이죠. 자연은 제 나름의 변화의 길이 있으며 이는 인간의 길과 다르다. 얘도 맞죠? 인간의 길과 다르다.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선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찾고자 했다. 이거는 고대 중국인들의 사고니까 틀렸고.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려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하고자 한다. 얘도 맞죠? 오케이.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죠. 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게 쉽게 찾지. 그러니까 항상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모든 문제의 포인트에서 답은 본문에 있어. 그래서 본문에서 답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보고 내려와야 돼. 그럼 문제는 되게 쉽게 가죠. 다음. 윗글의 순자와 맹자의 견해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으니까 이것도 잘 봐라 얘들아. 문제에서 순자 보기의 맹자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는 본문에서 순자를 읽었잖아. 그럼 순자 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지. 순자 거를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맹자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순자 거 봐. 특히 지금 순자의 내용이 좀 이해가 잘 돼 있잖아. 글의 이해가. 내용 이해가 잘 돼 있으면 무조건 여기를 보는 게 낫고.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순자의 내용이 많이 어려웠어. 어려웠다면 어디부터 보는 분이나 맹자부터 보는 것도 괜찮아. 근데 지금 순자 이해가 잘 됐기 때문에 순자 볼게요. 순자는 하늘은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하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네, 순자 틀렸죠? 적절한 것이니? 다음 2번. 순자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하늘의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아니죠. 하늘의 길과 사람의 길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순자죠. X. 3번 맹자. 5번부터 볼까? 순자와 맹자는 인간이 하늘의 덕성을 본받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아니죠. 하늘의 덕성 없다니까 이렇게 되죠. 자, 둘 중에 하나 남았네. 여기 순자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순자 내용이 아닌 거 찾아봐야 되겠죠. 자, 3번 가볼까? 맹자는 순자와 달리 하늘은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다. 자, 순자는 하늘이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습니까? 순자는 아니지. 그러니까 순자와 달리라는 말을 써줄 수 있죠. 순자와 달리. 4번도 가볼까? 자연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노력을 강조했다. 여기서는 뭐 자연의 힘을 이용하라라는 얘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도 순자와 달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럼 결국 뭘 봐야 되겠니? 맹자를 봐야 되겠지? 맹자를 보면서 맹자의 관리가 이거 자연을 이용할 줄 아는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인 노력을 강조했는지 아니면 인간의 도덕적 근거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했는지 하늘이 이걸 보는 거야. 읽어볼까? 맹자는 하늘이 인륜의 근원이며 인륜은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본다. 하늘이라는 존재는 이런 면에서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그것을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이를 노력하고 수행하여 실현해 나가면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은 서로 통하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이게 뭐와 관련 거니? 도덕적 의의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다음 몇 번이요? 3번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면 좀 더 보기를 안 보고도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보기를 보더라도 일단 오지선다를 이지선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확률이 또 훨씬 더 높아지지.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인문 지문을 하나 해봤습니다. 다음 가볼까요? 다음은 과학 지문이야. 과학 지문. 바로 한번 가보자. 문단 한번 써볼게. 이렇게 둘. 늦은 만큼 빨리 할게. 요거까지 하고 싶시다. 이렇게.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과학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을 보면 이 글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돼. 계산을 좀 복잡한 계산하지만 어느 정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진짜 어려운 계산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계산을 하지 마. 하지 말고 일단 다른 문제 싹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 다시 돌아와서 계산하자고. 복잡한 계산이 나오면. 그러니까 니네도 딱 알잖아. 딱 문제 보면 요거 잠깐이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 그런데 어떻게든 방향이 좀 안 서. 또는 방향은 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게 맞다. 알겠죠? 우리는 이 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갑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역시 화제나 논제가 나올 거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시해 줄 거죠. 냉수 속 얼음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두 녹아버린다. 반면 북극 해빙 또한 얼음이지만 10도가 넘는 한여름에도 다 녹지 않고 바다에 떠 있다.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 얼음보다 긴 걸까?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 글의 중심입니다. 왜 해빙의 수명은 길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해빙의 수명이 왜 긴지에 대한 게 이 글의 중심 화제니까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냉수 속 얼음이 작용하는 열 에너지의 전달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죠. 이런 글들이 어떤 글이냐면 이 정도 그리면 거의 한 2,500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지문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그냥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견해만 쭉 얘기하면 됐어. 그런데 어느 순간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지문을 길게 늘리는데도 기술이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해요. 지금 이런 글처럼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걸 알려면 먼저 이거 알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심지어 여기서 한 번 더 가도 돼. 이걸 알기 위해서는 또 먼저 이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가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글을 읽는 과정에서 뭘 놓치게 되냐면 이 글의 중심 화제가 뭐였지? 이걸 자꾸 놓치게 돼. 여기서 포인트는 해빙의 수명이 왜 길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얘기하다가 다른 원리를 먼저 가면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향을 잃는 경우가 있어. 방향을 잃지 마. 해빙의 수명이 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냉수성 얼음에 작용하는 열 에너지의 전달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니까 열 에너지 전달에 관한 두 가지 원리가 나올 거야. 밑줄이겠죠. 첫째. 첫 번째,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데 이 때문에 온도가 다른 물체들이 서로 접촉하면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열적 평형이 뭔지 몰라. 그래서 열적 평형은 개념이죠. 접촉한 물체들의 열이 똑같아져 서로 어떠한 영향도 주거나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 3도씨 냉장고 속에 얼음이 든 냉수를 오랜 시간 두면 냉수와 얼음의 온도가 모두 3도씨가 되어 얼음이 모두 녹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둘째, 첫 번째 원리죠.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 할까? 열적 평형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거겠지? 이거 밑줄을 해놔도 되고 안 해놔도 되고 일단 내비둡시다. 아니면 뭐 열적 평형 동그라미 쳐져 있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 둘째, 열 에너지는 두 물체 사이에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되며 접촉면이 클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커진다. 앞서 말한 상황에서 열 에너지가 냉수와 얼음이 맞닿는 면을 통해 전달되므로 얼음이 냉수와 더 많이 맞닿을수록 전달되는 열 에너지도 커진다. 따라서 열적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 두 물체 간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둘 사이의 온도차, 접촉 시간,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두 가지 원리로 통해서 정리한 거야. 열적 평형을 이룬다고 했고 열적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 두 물체가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둘 사이의 온도차, 첫 번째 온도차, 두 번째 접촉 시간, 세 번째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그럼 열 에너지가 온도차가 크면 열 에너지가 더 빨리 이동하겠고 많이 이동하겠고 접촉 시간이 오래되면 열 에너지가 더 많이 이동하는 거고 접촉면의 면적이 크면 열 에너지가 더 많이 이동한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열 에너지에 관한 두 가지 원리를 알았잖아. 이걸 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지? 뭘 알려고? 결국 뭘 알고 싶어서? 해빙이 잘 녹지 않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얘를 알려준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문항 갑시다. 그러면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라고 했죠. 아직 안 나왔어.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답에 대한 대답은 그러니까 자꾸 이게 방향을 딴 데로 가더라도 헷갈리면 안 돼. 우리는 해빙이 잘 녹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거야. 어쨌든 그러면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이렇게.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3도씨로 유지되는 냉수 속에 정육면체 얼음 하나를 완전히 잠기게 해서 공기와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라고 했어. 실험 결과, 이건 가정이 실험이지. 실험의 목적과 결과만 알면 돼. 실험의 목적은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알아보기 위한 거야. 그러면 결과만 찾아보면 되겠죠. 실험 결과,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이 완전히 녹는 시간은 약 2시간이다. 2시간이야. 완전히 녹는데 2시간. 한편 같은 냉수 속에 한 변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 8개를 담근다고 해보자. 8개 얼음이 모두 물에 잠겨 있을 때도 얼음이 완전히 녹는데 걸리는 시간은 여전히 약 2시간이야. 왜냐하면 각각의 얼음 주변을 물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어. 각각의 얼음이 접촉한 면적은 모두 같으며 각각의 얼음의 부피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물에서 각각의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물과 얼음의 접촉면이 모두 동일하다면
개수가 얼마든지 변함이 없다라고 나와있죠. 자, 결과는 이거예요. 여기 일단 얼마나 걸릴까라고 했죠. 결과는 2시간이죠. 그죠? 뭐가 똑같으면 물에 각각의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물과 얼음의 접촉 면이 모두 동일하다면 개수가 얼마든지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1cm짜리 길이가 1cm짜리 육명체가 완전히 녹는데 몇 시간? 2시간이 걸린다는 거지.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이렇게. 좋아. 다음 가볼게. 그런데 실험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명체 8개를 붙인다면 어떻게 될까? 붙여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명체 하나로 만들어 냉수 속에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했죠. 이렇게 하나씩 했을 때는 몇 시간 걸렸냐면 2시간 걸렸어. 이를 완전히 붙였단 말이야. 그때는 얼마나 걸릴까? 이때의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말했죠. 이때도 역시 결과가 중요한 거겠죠. 일단 밑줄은 여기다 이렇게 할게. 여기다 붙일게. 이거에 대한 답이니까. 자, 얼음덩어리 전체의 부피는 8세제곱cm로 같지만 전체의 부피는 같아요. 물과 접촉한 정육면체 얼음의 총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총 면적이 달라진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 8개가 각각 물에 잠겼다고 할 때의 물에 접촉하는 얼음의 총 면적은 48제곱cm지만 그것을 붙여 각 변의 길이를 2cm로 만들면 정육면체 얼음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은 24제곱cm. 오, 면적이 얼마나 줄었니? 절반으로 줄었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야. 물과 접촉하는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물에서 얼음으로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도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이 얼음이 다 녹는데 필요한 시간은 2배만큼 늘어난 약 몇 시간? 4시간이 된다는 거죠. 자, 똑같은 얼음의 양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만 보자면 녹는 시간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지금? 접촉하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좋아요. 다음. 이를 이제 나왔네요. 이를 북극 해빙에 적용해 보자라고 나왔죠. 이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야. 이때 해빙은 정육명체이며 공기와 접촉하지만 공기와 열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해빙이 공기와도 접촉하지만 공기를 통해서는 열 에너지 전달 안 한다. 물로만 한다. 이것만 보자. 해빙은 바다 위에 떠 있기에 물에 잠긴 정육면체 얼음과 달리 바닥 부분만 바닷물과 접촉하고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잠긴 게 아니라 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바닥 부분만 접촉하고 있다. 그래서 바닷물의 열 에너지는 해빙과 바닷물이 접촉하는 바닥 부분으로만 전달된다. 이는 정육면체의 6면 중 1면만 닿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부피의 해빙은 물에 잠긴 정육면체의 얼음덩어리보다 녹는 시간이 6배 오래 걸린다. 따라서 수명이 긴 것이다 라고 했죠. 결국은 해빙이 잘 높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니? 접촉이 어디만? 바닥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 할까? 이렇게 할까? 여기 할까요? 그래서 훨씬 수명이 긴다는. 결국 해빙이 오랫동안 잘 녹지 않는 이유는 뭐가 작기 때문이야?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죠. 아까 얼음 녹는 건 접촉 시간, 접촉 면적, 온도 차이 세 가지라고 했잖아. 어쨌든 여기는 접촉 면적이 작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또 하나일 거. 또 하나 가볼까? 북극 해빙이 쉽게 녹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면적만이 아니었나 봐. 또 다른 이유도 있대요.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했죠. 밑줄 긋게요.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 때문이다. 먼저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얼음의 부피가 없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음의 부피가 클수록 녹아야 할 얼음의 양 또한 많다. 또한 부피가 크다면 녹을 얼음이 많다는 것 또한 얼음이 녹는 것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얼음이 물에 닿는 면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에 닿는 면적이 넓을수록 얼음의 녹는 양은 많아. 따라서
얼음이 녹는 시간은 부피가 클수록 길어지고 물에 닿는 면적이 클수록 짧아진다라는 거야. 자, 다시 얼음이 녹는 시간은요. 부피가 클수록 길어져요. 녹는 시간은. 하지만 물에 닿는 면적이 많아지면 더 빨리 녹겠지 짧아진다. 여기서 길이가 L배 켜지면 면적은 L 제곱이지? 그지? 이거 오타지? L 제곱일 거야, 이게. 오타. 부피는 L의 세제곱만큼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한 길이가 L이라고 치자면, L의 길이가 L배 커지면 면적은 L 제곱, 부피는 L 세제곱만큼 비례해서 커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 법칙을 적용하면 얼음이 녹는 시간은 L배만큼 길어짐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L배만큼 길어진다. 예를 들어 설명해 줬죠. 예를 들어 가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얼음은 한 비리가 1cm인 정육면체 얼음보다 2배 길기 때문에, 그죠? 길이가 2배 길지? 2배 길기 때문에 녹는 시간도 2배 긴 4시간가량 된다. 또한 여기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보다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이 훨씬 큼도 알 수 있다. 북극 해빙의 면적은 수천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지만 부피는 이것보다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에 해빙이 녹는 시간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결국 해빙은 실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물에 닿는 면이 한 면뿐이고 닿는 면적에 비해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10도씨가 넘는 북극의 한여름에도 다 녹지 않고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답은 결국은 어디가 되겠니? 마지막이 첫 번째 문단에서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앞에 넘어가서 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읽을 때, 야, 몇 배고, 뭐, 몇 센티미터고, 이런 수치 있지? 수치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그리고 수치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가. 왜 해빙의 수명은 냉수 속 얼음보다 긴 걸까? 수명이. 그렇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열 에너지 관절과 관련된 두 가지 원리를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는 두 물체는 열적 평형을 이룬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접촉면을 통해서만 전달된다는 거. 이거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열적 평형을 이루기 전까지 두 물체 간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양은 온도차, 접촉시간, 접촉면과 접촉면의 면적과 비례하면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얼음이 모두 녹아 물로 변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면적이 똑같다면 개수가 얼마나 되든 다 똑같이 녹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8개 아예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를 하나로 만들어 냉수에 넣는다면 몇 배가 걸린다고? 2배만큼 늘어난 4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죠. 이를 북극 해빙에 적용해 보자라고 했어. 그래서 정육면체가 떠있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담긴 것보다 몇 배? 6배 오래 걸린다는 거야. 따라서 수명이 훨씬 길어. 또 다른 이유는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가 있죠. 부피와 면적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였어. 부피와 면적, 길이가 L배 커지면 녹는 시간도 뭐 L배만큼 길어지면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 해빙은 실제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더라도 물에 닿는 면이 한 면밖에 없지. 그러면 녹는 속도는 6분의 1이야. 그리고 닿는 면적에 비해 부피가 매우 크지. 그렇잖아. 부피가 매우 크기 때문에 10도가 넘는 북극의 한여름에도 다 녹지 않고 바다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거예요. 됐습니까? 이 글의 중심 화제는 해빙이 1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도 다 녹지 않는, 쉽게 녹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윗글을 읽을 때 사용할 독서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런 건 잘 나오진 않죠. 질문에 대한 글쓴이의 추론 과정을 분석함입니다. 자, 본문에 질문에 나와요? 질문 나오죠. 첫 번째 문단 나오지. 글에 대한 추론 과정 분석함입니다. 맞죠? 오케이, 맞네.
질문에서 묻는 개념의 변적, 질문에서 묻는 개념을 묻는 건 아니죠. 과학적 원리를 물어보는 거니까. 다.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질문과 관련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비판도 아니고요. 답 몇 번? 1번입니다. 여기서 질문, 북극의 해빙은 왜 쉽게 녹지 않는 걸까? 거기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추론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것도 되게 쉬운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논지 전개 방식이야. 논지 전개 방식은 이 글의 논지가 어떻게 펼쳐진지만 보면 돼. 다음.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실적 사고죠. 찾아봅시다. 북극 해빙의 면적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맞나요? 면적과 부피 어떻게 되죠? 면적과 부피에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비례지. 면적이 2배 커지면 부피는 3배 커지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길이가 L이라고 했을 때 면적이 2배 커지면 부피는 몇 배 커진다? 3배 커진다. 본문에 나와 있죠. 그러면 면적은 부피에 반비례해요? 아니죠. 면적이 커지면 부피는 3배 커지는 거라고 했으니까 반비례 관계가 아니죠. 답 몇 번? 1번. 뭐 답이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 면적은 부피에 빨리 안 되잖아. 다음 2번. 열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맞죠? 열 에너지 이동과 관련된 두 가지 원래 나와 있고, 북극 해빙은 물에 닿는 면이 한 면이어서 녹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맞고, 얼음이 물과 접촉하는 면적과 전달되는 열 에너지 양은 비례한다. 맞죠? 면적, 그 다음에 온도차, 접촉 시간, 이 세 개가 비례한다고 나왔죠, 본문에. 열적 평형 상태에서는 접촉한 두 물체 간 열 에너지의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죠. 얘도 열적 평형이 동그라미 딱 쳐져있지. 개념 동그라미 쳐놨지? 그럼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어요. 오케이. 답 1번. 너무 쉽게 나오네. 다음. 위크를 바탕으로 보기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그럼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가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례가 나오잖아. 얘 사례가 본문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적절한 것 하나였어. 그럼 선택지를 보는 것보다는 본문에 대해서 여기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게 맞겠지. 서술형이라고 생각합시다. 시우는 윗글을 읽고 얼마 전에 다녀온 석빙고를 떠올린 뒤 한여름의 석빙고의 정육면체 얼음들을 녹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라고 했죠. 그럼 석빙고에 얼음을 보관해놔. 그지? 얼음을 잘 녹지 않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세 가지만 지켜주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니? 공기가 닿는 면적을 어떻게 하면 돼? 줄이면 되지. 전체 면적을 줄이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접촉 시간을 줄여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온도차를 해야 되겠지. 그 셋 중에 하나겠죠. 자, 얼음들을 원형으로 만들어 보관한다. 얼음들 일정 간격을 두고, 이거 큰일 나죠? 일정 간격을 두면 어떻게 되니? 닿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지? 얘는 제껴야 되겠네요. 얼음들을 한 줄로 높이 세워 보관한다. 얼음들의 표면에 차가운 물을 뿌려서 보관한다. 얼음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 보관한다. 몇 번? 5번. 면적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면적을 줄이는 것이 되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얼음을 잘 녹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닿는 면적을 줄여야 돼. 그러려면 딱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자, 68번 먼저 봅시다. 67번 같은 문제도 풀 수 있는데 저걸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67번 문제 푸는데 이거 좀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 읽어보는데 문제 좀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럼 일단 제끼고 나머지 거 먼저 보자. 일반적으로 동물이 생산하는 열 에너지는 동물의 무게와 부피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하는 열 에너지는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클수록 더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음, 코끼리는 무게와 부피가 육상동물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때때로 커다란 귀를 흔들어 부채질을 해야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 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하거든. 그래서 해야만 체온을 유지할 수 있어. 부채질을 해야 돼. 이는 귀에 수많은 모세혈관이 있어 귀를 흔들면 혈액의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자, 가보자. 코끼리는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쉬울 것이다. 왜? 생각해 봐야 돼.
윗글을 통해서 윗글과 보기를 추론해 봐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보기만 보면 안 돼. 윗글에서 보자. 그러면 코끼리 같은 경우는 부피가 되게 크지? 그치? 하나짜리 여러 개는 똑같은 무게에 있는 것보다, 똑같은 무게보다 닿는 부피가 작잖아. 그럼 외부 온도 변화에 쉽게 몸이 반응하지 못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가보자. 외부 기온이 체온보다 높아져. 체온보다 높아지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쉬워? 쉽지 않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부채질을 하는 거야. 그래, 틀렸어. 면적이 너무 크니까. 다 2번. 코끼리는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가 부족할 것이다? 아니죠. 가장 크고 가장 부피가 나니까 열 에너지가 넘쳐나죠. 더운 지역에 사는 코끼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코끼리보다 귀의 면적이 작을 것이다? 야, 더운 지역에 살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밖으로 배출해야 되지. 그럼 귀가 커야 돼, 작아야 돼? 더 커야 되겠지. 그래야지 귀에 흔들어서 부채질을 더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코끼리는 다른 육상동물에 비해 열 에너지 방출에 필요한 피부 면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맞지? 예. 면적이 작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고, 평균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코끼리는 평균적인 코끼리보다 귀를 펄럭이는 횟수가 더 많겠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해낼 테니까 더 많은 부채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3점짜리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니네가 생각할 건 나는 과학적 원리를 통해서 얘를 계산하려고 너무 많이 애쓰지 말란 얘기야. 본문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위 실험은 수온은 3도씨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고요. 물에 완전히 잠긴 얼음 기억. 얘는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럼 얘는 녹는데 몇 시간 걸리게? 길이가 2cm짜리야. 얘 몇 시간 걸리게? 이걸 계산하지 말란 말이야. 본문에 나와 있어요. 몇 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4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2배. 4시간 걸려요. 밑에 써놔요. 4시간. 자, 기억과 물 위에 떠 있는 L은 모두 정육면체이고 물 위에 다른 요인 전달되는 열에는 없다라고 했죠. 야, 하나 더 가보자. 얘가 4시간이지. 그지? 그럼 얘가 완전히 물속에 잠겨 있다면 얘는 얘보다 몇 배 큰 거니? 몇 배 커? 길이가 3배 큰 거지. 그럼 얘가 물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몇 시간 걸려요, 얘는 그러면? 몇 시간? 여기가 몇 시간이니까? 4시간이니까. 여기는 몇 시간? 12시간 걸리겠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을 때는 12시간 걸리겠지? 근데 12시간짜리가 물에 떠 있어. 그러면 6면체니까 6면에는 한 면만 다른 거지. 그럼 12시간에 다시 몇 배가 걸리는 거야, 얘는? 그럼 물에 떠서 얘는 몇 시간 걸리게 녹는데? 완전히 잠겼을 때 12시간이란 말이야. 72시간 걸리는 거야. 다 나왔네. 자, 요걸 바탕으로 한번 해봅시다. 기억과 니은의 면적은 9배 차이가 난다. 맞습니까? L이지, L. 길이가 L이면 부피는 L 세제곱이지? 세제곱이니까 9배 차이 맞습니까? 여기 면적은 계산해야 되냐? 아니죠? 9배 차이 맞아? 세제곱, 선생님 몰라. 맞다니까 맞겠죠. 다음. 기억과 니은 부피는 27배 차이가 난다. 맞아요? 맞죠. 제곱이고 세제곱이니까. 다음. 기억을 6시간이요 관찰하면 완전히 녹아있을 것이다. 맞습니까? 아까 몇 시간 걸린다고 했지? 4시간. 4시간 걸린다고 했죠? 녹아있을 것이다. 맞죠? 기억을 니은처럼 물에 띄운다면 완전히 녹는 시간은 8시간이다. 아니죠? 얘가 몇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4시간이지. 그럼 4시간을 띄운다면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지. 그럼 몇 시간 걸리는 거야? 24시간 걸리는 거죠. 니은은 한 변이 3cm인 정육면체 8개의 얼음을 쪼갠 뒤 물에 잠기게 할 때 완전히 녹는 시간은, 자, 이걸
한 면이 3cm인 거지? 그럼 1cm인 게 아까 몇 시간? 2시간. 얘가 몇 시간? 4시간. 그럼 3cm는 몇 시간? L배만큼이니까 몇 시간? 6시간. 6시간 맞냐? 6시간. 맞죠? 이렇게. L배만큼이니까 L이 1cm가 2시간이잖아. 그럼 여기 2배니까 2시간 4시간. 3배니까 6시간이죠. 6시간. 그 다음 몇 번?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이냐?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본문에 대부분 다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타니까 이거 봐. 계산 하나도 안 해도 그냥 해도 가능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학 지문까지 풀어보려고 했는데 69번이 남았네요. 69번. 자, 기억, 문맥적 의미. 기억을 다른 말로 바꿔봐야 되겠죠? 바꿔보자. A를 다른 말로 바꿔보자. A가 넘기지라는 말이죠. 이 넘기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봐야 되겠죠? 냉수성 얼음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라고 있어. 넘기다라는 말을 고유어잖아. 얘를 한자어로 바꿔봐. 1시간을 얼음은 1시간을 다른 말 바꾸면 얼음은 1시간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한번 가보자.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몇 번? 5번. 그렇지. 이렇게 다른 말로 바꿔보는 거야. 유지, 버티다 이런 비슷한 말로 바꿔보고 딱 집어넣으면 그는 그 일을 차렸는데 일주일을 유지하지 않았다. 버티지 않았다. 지속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어요. 쉬었다 합시다.